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유튜브 연장 방송 약간 부분 조정을 해서요. 지난주까지 수요일에 방송됐던 다시 만난 세계를 이번 주부터 화요일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 코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현수 교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스칸디나비아 학회 편집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북유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핀란드하고 스웨덴,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뭐 외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오늘은 좀 이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토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아직도 추진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2022년 2월 1년 됐죠.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리고 두 달 뒤 4월 달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동안 이제 경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안보를 평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유럽 정세가 확 바뀌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이제 나토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에 스웨덴이 먼저 신청을 했고 이튿날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럽연합은 두 나라의 가입을 환영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같은 날 튀르키예가 그 나토의 유일한 뭐 이슬람권 회원 국가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저도 외신 통해서 그걸 봤어요. 예, 그 스웨덴이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 조직들을 옹호하고 있고 거기 관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는 튀르키예가 두 나라 가입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무언가 약속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7월에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5일 곧바로 뭐 캐나다 등 4개 나라가 이제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한 9월 말까지 30개 회원국 중에 28개 회원국이 이제 가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나라가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터키와 헝가리인 거죠. 튀르키예하고 헝가리. 예. 저희 그러니까 진짜 나토 가입 조건이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나라더라도 우리는 싫어하면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세네. 그러면 일단 튀르키예.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구정원 기자가 튀르키예가 스웨덴한테 니네 싫어한 거는 저 쿠르드 반군 지원했다는 그건다고 치는데 그럼 핀란드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뭐 유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스웨덴보다 난민을 많이 받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주 시어레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웨덴과 함께 그동안 유럽 전역에서 또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들을 받았던 게 있고 역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인도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이제 공통으로 걸고 넘어졌던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구정원 기자가 잠깐 이제 그 흐름을 좀 잠깐 쭉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뭔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좀 있었던 겁니까? 6월 달에 마드리드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3개국과 나토가 일종의 양해각서라는 것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튀르키예의 독자적인 안보에 대한 우려나 이해관계를 존중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또 튀르키예가 나름의 그런 안보를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됐던 이 쿠르드족 난민들과 관련된 흐름들 이제 튀르키예는 이걸 테러리스트 조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양쪽 간에 이제 외교적인 이 수사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사안을 좀 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 정도의 약속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구체적으로 특히 스웨덴 쪽에
그 이제 쿠르드 당 계열의 그 인사들 자신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지목하는 인사들을 강제 추방할 것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은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스타일 구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이 스웨덴과 핀란드에 대한 게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난을 하긴 했지만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말을 보면 핀란드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스웨덴은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스웨덴에 대해서 더 강경합니다. 오호. 예. 그래서 그 공식적인 이유는 쿠르드 조직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튀르키예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고 이제 송환 문제 같은 거 지금 방금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그것은 스웨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게 그렇죠. 그건 인권 외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실제 그 쿠르드족 인사들은 튀르키예로 만약에 송환이 되게 되면은 그 가혹한 그 처벌을 받거나 뭐 고문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우려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튀르키예가 반대를 하고 나선 다음에 오히려 스웨덴에서는 쿠르드 지지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또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참 덴마크 쪽에 이제 우익 정치인이 뭐 꾸란을 불태우는 이슬람 경전 꾸란을 불태우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에르도안 모형을 가지고 모의 처형 같은 그런 것들까지 있었어요. 덴마크에서? 아니 스웨덴에서. 네. 근데 7월 11일에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다시 한번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열려요. 근데 그때 가입할 수 있기를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는 이제 바라고 있는데 튀르키예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고. 근데 문제는 그 6월에 원래는 이제 튀르키예 총선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5월로 뭐 땡겨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튀르키예 인구 다수는 그러니까 쿠르드족 분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튀르키예 정부가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튀르키예 국민들 90%가 반대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총선 국면에서 튀르키예가 그래서 에르도안 정부가 어떤 자국민들의 여론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또 있고 그렇게 당장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튀르키예는 한때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이게 유럽 쪽에서 계속 이제 문화적인 이유라든가 또 이민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튀르키예가 점점 더 중동과 유라시아 이쪽의 맹주로 가는 길을 택했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도 시리아 내전에서는 러시아랑 반대된 입장이었지만 뭐 그 뒤에는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영내에서 어떤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구조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다른 길을 가는 이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르도안이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총선에서 에르도안이 뭐 승리를 하고 다시 한번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자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물러서는 상황 가능성도 있는 거고 대신 실리를 얻으려고 하겠죠. 뭐 서방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가 2020년에 러시아 미사일을 구입한 다음부터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준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산 첨단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양도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지금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혹시 좀 변수가 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뭐 지원을 확 해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진 피해도를 입은 곳을 뭐 러시아가 지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에르도안 정부가 어떤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렇다 치고 헝가리는 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건데요? 헝가리는 새로운 복병인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이번 겨울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뭐 지연이 되고요. 오늘 마침 내일 뭐 헝가리 의회 대표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러저러한 절차들 봤는데 이제 명분은 그거죠.
그 의회 입법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다는 거고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밀린 법안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헝가리도 말하자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치주의라든지 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꾸준히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장 앞장서서 헝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EU가 이제 회원국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떤 중거로 삼아야 되고 헝가리가 다시 법치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2019년 여무렵에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것이죠. 헝가리 정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군요. 예, 그런 면들이 있고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뭐 핀란드나 스웨덴의 이 가입을 비준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의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걸 계기로 이제 쉽게 밀당 좀 하고 있는 뭐 겁니까? 그런 일부 자신들의 영향력 또는 입지를 좀 재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는 확실히 밀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헝가리의 그 포퓰리스트 지도자 그러니까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된 게 2010년이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집권한 다음에 계속해서 유럽연합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이 지금은 기금 지원도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작년에도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를 결정했는데 헝가리가 그 제재를 다 어겼어요. 근데 사실 회원국이라면은 당연히 지켜줘야 될 것들을 어기고 러시아산 가스 들여오는 것도 그렇고 뭐 루브라 결제도 해주고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그때도 제재를 어긴 것 자체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뭐 오르반 총리가 푸틴과 유럽연합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러시아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더 얻어낼 걸 얻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다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대표단에 가갖고 9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모종의 무언가를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뭐 며칠 전 의회에서 원래는 6일에 헝가리 의회가 결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주 미루겠다. 그래서 한 3월 20일쯤으로 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한 반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결국은 헝가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대신에 승인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참에 좀 위세 좀 부려보겠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승인을 안 해주는 튀르키예하고 헝가리 입장은 들어봤는데 어떻게든 나토에 가입하려고는 두 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핀란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저도 이제 얼핏 그러니까 그 헝가리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는 두 나라 아닙니까? 핀란드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핀란드는 우리 못지않게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이제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지배를 우선 한 650년을 받았고요. 13세기부터 10세기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나고 하면서 유럽이 격변을 하게 되는데 1809년에 스웨덴이 러시아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핀란드에 대한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그때부터 러시아 제국의 대공국이라는 지위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한 100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1917년에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핀란드가 극적으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독립 직후에도 이 러시아에서 이미 이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고 한 상황이어가지고 핀란드에서도 내전을 한 차례 치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핀란드가 이제 민주주의를 시장 경제를 유지해 오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한번 소련과 두 차례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뭐 겨울전쟁. 겨울전쟁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있었다 그래서 계속전쟁. 거의 5년 내내 전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핀란드가 주권과 독립은 지켰지만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빼앗기고 또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야, 그 큰 나라고 맞짱 떴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의 그 겨울 전쟁 상황을 많이 떠올리기도 했었죠. 네, 상당히 고립된 가운데 홀로 러시아의 100만 군대와 이제 싸워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들어서는 그러니까 니네끼리 싸워 우리는 그냥 따로 걸려. 그러니까 중립국 어떤 지향하는 이런 어떤 그 나라였던 걸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당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했다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네. 위기감 때문에 나토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했고 전쟁 이후에 소련과 이제 특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호 조약을 맺고 동구권처럼 위성 국가로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서방과 동구권 사이에서 소련 사이에서 중립 국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향을 한 70년 이상 해 왔었고요. 특히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는 언제나 찬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듯이 핀란드 입장에서는 항상 동쪽에서부터 이 시베리아산 여기서 찬바람이라는 게 정치적 예. 찬바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기상 실제로 또 찬바람. 기상 찬바람도 이제 북동쪽에서 불어오죠. 예. 영하 한 4, 50도까지 떨어지는 기후니까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보면 국제관계에서 늘 이제 민감한 것이 러시아, 소련과의 관계였고 예. 이것을 최대한 이제 중립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방도 설득하고 러시아도 설득하는 외교를 아주 현명하게 잘 해서 쉽게 하면 양다리 외교로 지금까지. 예, 그걸 잘 해서 오해도 사고는 했지만 이제 잘 유지를 했던 거고 냉전 시대 내내 평화를 유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도 더 이상 이제 러시아와의 우호조약을 갱신하지 않았었고 그런 다음에는 95년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서 좀 더 서방지향적인 외교정책 전반에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푸틴 대통령과 예를 들면 핀란드 대통령이 긴밀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항상 러시아와 러시아 지도부를 이렇게 우호적으로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핀란드의 제정당들의 합의였고 그것을 굉장히 잘한 리더십이었는데 일종의 4대 교린이었습니까 그러면? 4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강대국인 것은 인정을 하고 있죠. 강대국인 것은 인정하고 있고 워낙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핀란드랑 전쟁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나 소련의 독자적인 안보에 이익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뺏겼던 영토를 내놓으라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임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전 외교의 출발점이었죠. 그러나 근데 나토에 지금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한테 찍혀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이런 거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러시아와의 소련 시절에 소련과의 우호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조약 속에서 상호 불가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에 굳이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토랑 이제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침공을 당해도 모든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핀란드 입장에서는 당시에 동독과 서독 간의 분쟁이라든지 미소 간의 핵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위기들이 이제 자주 출현했고 동구권에서도 위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와서는 근데 그럼 가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조건이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발밑에서부터 변화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놀라고 러시아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그때부터 새로운 인식들을 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외교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만큼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었는데 네. 지난 2022년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는 전면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푸틴이 이 논거로 들었던 것들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라고 하는 역사주의적인 접근들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인 중재나 만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침공을 감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유럽 국가도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특히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분쟁의 경험을 가졌던 핀란드 입장에서도 이 사안은 더 이상 핀란드가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 안보와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고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예, 나토라고 하는 군사적 동맹이 이제는 필요한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뒷배가 내리고 있습니다. 든든해야 된다. 거고.
그러면 스웨덴은 왜 지금까지 왜 나토에 가입을 안 했던 걸까요? 북유럽 안보 문제라든가 나토 가입 이거는 스웨덴의 경우는 스웨덴 노르웨이 관계랑 엮어서 봐야 돼요.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돼 있죠. 예, 근데 노르웨이는 스웨덴 지배를 받다가 그 1905년에 일종의 그 연합을 해체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평화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웨덴은 뭐 전통적으로 중립국 지위를 지향을 했고 2차 대전에도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말에 이제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스웨덴에서는 정부는 중립을 지켰지만 스웨덴인들은 상당수가 핀란드를 뭐 도우러 간 사람들도 있었고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는 스웨덴이 바로 우리는 중립이다 하면서 사실은 그때 노르웨이 국왕이 망명도 거절을 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북유럽 안보 동맹 얘기가 상당히 나왔었어요. 이제 나토가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끼리 좀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어떤 스웨덴 학자의 표현을 빌면은 노르웨이는 스웨덴과의 연합 같은 거라면 어떤 것에도 동의를 하기를 원치 않았고 구원이 있는 거군요. 스웨덴은 자국과 노르웨이를 동등하게 대할 마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거기도 복잡한 역사가. 네, 근데 물론 그 뒤에 나토가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는 노르웨이가 어떤 스웨덴과 나토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돼주고 스웨덴이 그래서 나토의 군사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 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노르웨이는 어쨌든 유럽 차원의 안보 동맹을 택한 거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노르웨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핵무기가 배치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스웨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다고 해요. 스웨덴은 중립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항상 그런 태도였는데, 그래서 한때는 뭐 자체 핵무장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가 이제 그것은 폐기를 했지만 어쨌든 예민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겹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 또 반대죠. 스웨덴은 가입했는데 노르웨이는 가입하지 않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뭐 스웨덴의 자유무역 시장으로 묶이게 되면은 스웨덴의 강력한 제조업과 경쟁하는 걸 꺼려해서 뭐 가입하기를 싫어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관계가 이거 만만치 않은 관계네요. 네, 조금 더 덧붙여드리면.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웨덴의 경우는 지난 200년간 전쟁을 겪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814년도에 전쟁을 한 이래로 그 뒤로는 200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피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슨 국제법상으로 어떤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는 중립국은 아닌데 사실상의 중립국으로 200년간 인정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 물론 논란도 있는 것이죠. 아까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 또 당시에 양측에 다 무기를 팔거나 여러 철광석을 팔거나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은 전쟁을 피했다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여겼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래서 전후 질서가 구축이 되는 단계에서도 스웨덴은 특정 진영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국의 위치에서 특히 뭐 미국에 대해서도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비판을 세게 했던 그런 어떤 나라였으니까 이런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역시 스웨덴의 경우도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외교 정책에 일정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스웨덴도 핀란드와 함께 유럽연합에 우선 가입을 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의 외교 안보 정책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임은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 따라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유럽연합은 아직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지금 안보의 위협을 다 대체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이 일어났을 때 스웨덴에서 또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거의 200년간 전쟁이 없었던 나라라 군대가 필요하냐라는 수준까지 논의를 했던 상황이었고 실제 징병제도 폐지를 했었고 이제 네트워크 방위 개념으로 방위 개념 자체가 전환돼야 된다라는 논의를 2010년대 초까지 한참 했었는데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다시 이 전통적인 안보 정책과 도구들은 여전히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정책 선언을 해오던 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럽연합을 통해서 기존의 중립국의 어떤 외교정책 노선과는 일정하게 달라진 결의 외교안보 노선들을 이제 준비해왔던 것은 있었고 실제로 나토하고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업적국 국가로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공조를 한다든지 하는 상당히 긴밀한 파트너십은 그동안 신장되어 왔던 맥락이 있다라는 점을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족보가 같은 두 나라 아닌가요? 조상이 바이킹족 같은 바이킹족 아닌가요? 예, 아주 거슬러 가면 그런데 네. 이제 넓게 보면 게르만족이죠. 네. 게르만족에서 파생돼서 올라갔던 그리고 언어가 스칸디나비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핀란드는 또 다르죠. 핀란드는 상당히 언어가 다른 맥락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어가 이제 피너가 아주 오히려 우리말하고 우랄어에서 비슷한- 네, 이렇게 그렇죠. 파생되어 간 헝가리 거쳐 에스토니아 그렇죠. 거쳐 올라간 언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 모두 게르만어의 파생어여서 세 나라 사람들은 거의 상당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사투리 수준입니까? 예, 그런 수준이 있는데 바이킹 시대 때부터 많은 역사를 공유하죠. 그런데 바이킹 시대가 저물면서 일종의 부족 상태로 머물렀던 이 세 나라, 세 지역에서 왕국이 성립을 하게 돼요. 덴마크가 가장 먼저 강해지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왕국, 스웨덴 왕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면 먼 이웃받도 못하다. 딱 이게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관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싸웠던 시절도 그렇게와 있습니다. 적대적인 네. 건 아닌데 네. 근데 스웨덴이 그래서 그렇게 20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 그 핀란드를 빼앗긴 러시아가 핀란드를 점령하게 된 그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그 직후에 노르웨이하고 한 이제 또 바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스웨덴이 지금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 그러는 게 사실 굉장히 의외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4년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란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제재당하고 이 이후에 굉장히 스웨덴을 많이 자극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원래 스웨덴과 러시아가 원래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1981년에 소련 잠수함이 이제 스웨덴 영내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위스키급 잠수함이었다 그래서 뭐 위스키 온 더 락스 사건이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2014년 이후에 실제로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유럽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발트의 중심 국가가 스웨덴인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스웨덴을 여러 번 자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영공 바로 그 부근으로 전투기를 띄운다든가 그 러시아의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로 살짝 침범을 한다든가 뭐 잠수함에 그 좌초된 잔해가 실제로 스웨덴 영해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고 이런 일을 거치면서 굉장히 스웨덴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을 느끼게끔 했는데 이것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스웨덴이 나토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안보 동맹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자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였던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원래 스웨덴은 한 100년 전부터 러시아는 이제 잠재적인 적국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둬왔다고 하는데 이제 외교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중반에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스웨덴에서 하게 되니까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직전에 메드베데프였는데 그 나라는 중립적이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뭐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2018년에 영국에서 이 러시아인들이 독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 정부는 러시아를 의심했고 모두가 다 러시아를 의심했는데 기억난다.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때 쓰인 독극물 그거는 스웨덴에서도 만드는 물질이다 이렇게 갑자기 스웨덴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스웨덴이랑 러시아가 서로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고 그리고 2020년에 계속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제 그때는 스웨덴이 이 발트해에서 러시아군을 경계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뭐 40% 정도로 5년 동안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렇게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러시아 심기는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경고를 했었죠.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는 선택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협조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두 나라가 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협이 어느 정도로 실질적일 것이고 빠를 것인가에 대해서 각 두 나라 외교부를 비롯한 각 연구소들이 계속 보고서에서 그 평가하고 측정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보다는 행동할 때다라는 판단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정작 두 나라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한 직후에 러시아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력하게 반발하진 않았고, 오, 그래요? 예, 아마 그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집중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전선을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지금 어떤 새로운 그 분쟁이라든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판단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이나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가급적이면 함께 그리고 빠르게 나토 가입이 완료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두 나라가 공동 신청을 했던 맥락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튀르키예의 이 반발 때문에 그 전략에 지금 차질이 좀 빚어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튀르키예가 지금 꽃노릇해 쥐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럴 그런데 수도 이제 있지만 튀르키예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카드를 쥐고는 있지만 그래도 튀르키예 입장에서 어느 쪽과 친해지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 유럽연합과 척을 질 건가. 그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승인해주면 또 러시아하고 척을 진다. 러시아하고 척을 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승인해주는 길을 결국은 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성사가 된다. 뭐 지금은 우선 일단은 올해 7월 정상회담 전까지는 핀란드만 따로 가입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은 되고는 있어요. 튀르키예 반대를 무마하지 못하면.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극도로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아마도 발트 3국을 위협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때는 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쪽 그쪽의 옛 소련권 국가들이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위기감이 가장 큰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보다는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나토 무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좀 그런 유럽 내에서 역학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 두 나라의 나토 추가 가입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러시아의 행위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행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나라 가입을 부른 거지. 어떤 나토의 어느 나라가 가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긴장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뒤섞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뭐 나토 가입을 하려다가 저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독립한 뒤에 잠깐 그런 노선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동안 그 뜻을 접고 있다가 이제 2014년 분란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토 쪽을 바라보게 된 게 있고 그리고 나토에 이제 그 30개 회원국 전부 다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가입이 그동안에 좌초됐던 사례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예가 그루지아, 그러니까 조지아죠 지금은. 이 조지아였었는데 조지아는 거의 그 잠정적인 회원국으로 그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듬해 2008년이었죠. 그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는 사태가 났고 그 다음에 그때는 미국이 물러섰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뒤 몇 년 뒤에 조지아는 아무튼 나토 가입의 경로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푸틴 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주변국들에게 이제 무력 도발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서방을 물러서게 할 수 있고 그 나라들의 주권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하고 그런 전례들을 봤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또 회원국의 한 나라의 반대를 무마했던 사례가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가 북마케도니아인데 거기는 그리스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마케도니아는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건데 왜 너희가 쓰느냐. 그랬다 그거는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두 나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상이 만나서 협정을 맺으면서 마케도니아가 이름을 바꿨죠. 북마케도니아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곧바로 가입 의정서가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입한 이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지금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 튀르키예 반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핀란드가 그러면은 따로 가입을 하더라도 할 거냐. 근데 사실 두 나라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입한다라고 하는데 핀란드는 지금 의회에서 며칠 전에 승인을 했죠. 의회에서 아예 이제 법안 형태로 가입하는 표결을 한 번 더 했고요. 200명이 의원인데 의장 빼고 이제 199명이 투표를 하는데 184명이 찬성을 했고 그러니까 압도적 찬성이죠. 7명이 이제 반대, 1명이 기권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급진좌파 정당의 의원 중에 일부 7명 정도만 이제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핀란드 쪽 뉴스를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제 핀란드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 마침 또 어제부터 미국 순방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정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이제 지난번 그 1월달 발언 이후에 했다라고 전하면서 두 나라 다 가입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전언들이 있었고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5월 튀르키예 대선 총선 이후에 그리고 7월 그 나토 정상회담 전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쟁점이 지금 이제 그 두 나라에 대한 튀르키예의 좀 분리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제 핀란드 외무장관 발언이 조금 와전되고 하면서 핀란드는 따로 가입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 핀란드 비준부터 하고 튀르키예 대선 전에 총선 전에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비준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핀란드로서는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내부 여론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처음에 동시 가입과 빠른 가입을 원했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우려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먼저 가입한다면 이것은 또 튀르키예에 대한 또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입하는 걸 피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가입을 하면 거기 미군 기지가 건설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유보 조항을 달거나 별도 합의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이제 핵무기의 주둔이라든지 미군 공군기지의 주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까 그 핀란드 의회 표결에서도 좌파당 의원들이 이제 일부 반대가 있었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찬성을 한 의원들도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신 미군 기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그 어느 정도로 이 군사 동맹에 확실하게 결합을 할 거냐 이거는 국가들마다 좀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국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창립 때부터 거의 같이 해왔던 덴마크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자국 영토에 뭐 항구적인 기지나 핵탄두를 두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또 그리고 뭐 작전이 벌어질 대상 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작전을 하지 않는다. 뭐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만 그게 논란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덴마크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그 덴마크령 자치 지역인 그 그린란드에 그 툴레 미군 기지라는 게 있었고 거기 이제 핵무기를 뒀던 게 이제 폭로가 되고 드러나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북유럽처럼 이렇게 반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지향성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한다 해도 우려의 시선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사가 이제 워낙 유럽 중심으로 쓰여져서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하여간 참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참 지지고 볶고 네. 참 수많은 장면이 연출이 됐던 곳인데 이번에 북유럽이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